들었을 거고, 서머스쿨 이제 기간은 3.5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주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 중간중간 뭐 다른 일정이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거지만, 이게 기본 시간표니까 이게 일부러 기숙학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기숙학원 가면 오전 6시 이상이고, 취침 시간은 12시로 고정이 돼 있고, 6시에 일어나서 운동도 시키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그 안에서 자기주도 시간을 거의 뭐 14시간 가까이 진행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거기처럼 이제 강하게 통제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첫 번째로 좀 확인해야 될 게 지각 없어야 됩니다. 지금은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벌점이 부여가 될 거고요. 결석 마찬가지로 벌점이 또 부여가 될 겁니다. 아침에 이제 국어나 영어 단어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통과를 못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조금 축소가 될 거예요. 점심시간에 제시를 볼 거거든. 그러니까 좀 외우는 게, 제대로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을 조금 제대로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벌점이 누적이 됐어, 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내가 좀 통제를 할 거니까 약간의 체벌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시고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때리진 않겠지만 아프게는 때릴 거야. 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전에 이제 수업 듣는 거에 2학기 전범위를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게 될 거고, 유형 온 교재로 해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문풀까지 오후 수업까지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날 들고 나가는 거는 그날 또는 그 다음 날까지 해서 좀 과제까지 완성이 돼야지만, 그리고 지리 탐사까지 진행이 될 거고, 주말에는 국어, 영어, 수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로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이 그냥 내신 대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여기 2학기 방학 끝나고 나면은 8월 16일이 개학이죠. 8월 15일까지 하고서 8월 16일이 개학식이야, 보통. 그럼 8월 16일부터 9월 중순까지가 거의 학교에서도 진도 나가는 기간으로 잡고, 9월 말부터가 이제 중간고사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 개학하고 나면 한 달 하고서 열흘 정도, 한 40일 정도가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생각보다 짧아요. 2학기 내용이 또 만만치도 않고, 지금부터 그냥 내신 대비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 앞 시간에는 전체적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좀 포인트를 잡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오늘은 수학하고 영어하고 국어가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로 진행이 되는데, 수학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포인트만 좀 잡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니까요. 오늘은 진도는 빨리 나가진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집합하고서 여러분들이 시작이 될 건데, 전체적인 개요를 좀 보자. 수학하에 대한 개요. 뭐 상하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냥 고등수학이라고 하는 파트지, 그 중에 2학기에 배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첫 단원이 우리가 집합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 명제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한 단원이 더 있습니다. 섹션을 3가지로 구분하셔야 돼. 집합이라는 파트와 명제라는 파트와 절대부등식이라는 3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수학에서는 어디를 담당하는 파트냐? 이제 논리사고를 담당하는 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집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부분에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가는 거야. 아, 얘가 나랑 같은 그룹인지 아닌지. 그럼 분류를 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
집합을 통해서 분류를 구분해 간다. 분류 작업을 완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명제를 통해서 뭘 구분하는 거야? 참, 거짓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회로를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라는 건 뭐니? 누가 봐도 참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 참이 아니면 다 거짓인 거지.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 예외가 있으면 다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이 참거짓을 판단하는 논리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두 번째 파트인 함수라는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함수도 결국은 어디서 연계가 되는 거냐면 집합에서 연계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 함수의 정의 자체도 집합으로 정의하거든. 그러면 함수의 정의를 아니 갸우뚱 기억 안 나? 현우야, 함수의 정의를 아니? 정의를 말해봐.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 어떤 값을 넣었을 때 특정한 값이 나오는 거. 입출력 말하는 거잖아. 그건 코딩 개념이고, 그건 중학교 함수 개념이야. 중학교에서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여기에다가 x 넣었더니 여기에 y가 나와. 여기에 입력, 여기에 출력 이런 것을 함수라고 그냥 도식화시킨 거죠.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가. 특정 규칙을 갖고 있다. 그 특정 규칙을 갖고 있다라는 개념은 대응값이 규칙을 가질 때에 대한 얘기고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수열론이야. 수원에서 이제 수열이란 파트로 넘어가서 그걸 이제 숫자를 나열했을 때 뭔가 규칙을 가지게 되는 그건 수열이라고 부르고 함수라고 얘기하진 않아. 1대1로 1대1로 대응한다. 그건 함수의 종류 중에 하나지. 난 함수의 정의를 물어봤잖아. 대입했을 때 하나의 값이 나온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입출력 개념이니까 그거는 함수의 정의라고 얘기하진 않아. 내가 얘기하는 건 정의야. 원 알고 있지? 그놈야 원의 정의가 뭐니? 한 점에서 일정한 거에 따로 있는 점을 그래 정의 알잖아. 근데 함수 정의를 왜 이렇게 뭉퉁거려서 얘기를 해? 넣으면 나온다.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거지. 정의를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아? 현우야 절대값 A의 정의가 뭐야? 수직선으로 응. 이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래 정의 알고 있잖아. 정의라는 거는 정확한 문장 또는 식인 거야. 너네들이 함수의 정의를 물어봤더니 뭔가 지금 뭉퉁거려서 뭐 넣으면 나오고 뭐 따르게 얘기하고 근호가 얘기하는 거 다르고 현호가 얘기하는 거 다르고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지. 이해됐어? 너네가 지금 수학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문제를 풀겠다는 개념이 아니야. 정의를 통해서 증명을 하겠다라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겠다가 맞는 거야. 이해됐어? 정의와 증명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완성을 하고 개념적으로 완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복합 개념을 한 문제 안에 담아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겠다라는 걸로 가야 돼. 이해됐어? 그럼 이제 정의 증명을 통해서 너네가 논리사고가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세준이는 예전에 함수 정의를 나한테 들은 적이 있을 건데 기억은 잘 안 날 거야. 그치? 자, 함수의 정의 그냥 간단하게만 한 문장으로 짧게 얘기해 줄게. 짧은지 긴지는 모르겠다만 그 내 판단이고 정의가 어떤 건지를 너네가 정확히 알고 가야 돼. 자, 함수의 정의는 뭐냐? 집합 x와 y가 있는데 걔네들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집합 x의 모든 원소들이 집합 y의 원소들에 각각 한 개씩 대응될 때 이를 x에서 y로의 함수라 하고 이때 x를 정의역, y를 공역, y의 원소 중 대응된 원소들의 모임을 치역이라 한다. 거기까지 보죠. 정의. 정의가 뭔지 알겠어? 정의라는 건 명확해야 돼. 내 이름의 정의를 알고 있잖아. 그게 규정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안 흔들려. 그럼 거기서 변형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야. 이해됐어? 정의라는 거는
문장이다. 그 문장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문장 구조가 바뀐 게 왜 바뀌었는지, 이 문제가 왜 변형이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논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 논리라는 것은 정의가 명확해져야 돼. 이걸 데피니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야지만 이 정의를 통해서 변형된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이 정의를 변형을 해서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증명까지 가능해진다라는 걸로 가야 돼. 책 있어? 응.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 사고를 출발 자체가 집합이다. 논리 사고의 출발 자체가 집합이다라는 걸로 가야 돼. 자, 거기 첫 페이지에 보시면 13페이지에 자, 집합과 원소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색깔이 쭉 칠해져 있어. 세준아, 아니 생민아, 책, 개념서. 요거는 과제용이고, 그걸로 이제 개념 나갈 거니까. 자, 책에 보시면 개념서 해야 돼요. 자, 거기 한번 문장을 읽어보자. 집합의 정의가 뭔가?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돼 있지.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되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명확히 구별되는 원소들의 모임이다. 구별되는 것들. 자, 정의부터 간다. 집합. 정의가 뭐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명확히 구분되는, 구별되는이라고도 얘기를 해. 것들을 모아놨다 해서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조건이 주어져야 되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들을 특징지어서 원소라는 표현을 해. 그래서 이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우리가 구분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수학에서는 이 원소를 표현하는 것은 영문, 소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집합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영문,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뭐 기호 상황으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 원소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집합 안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소는 집합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써.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한글로 얘기를 하지만 여기 맞춰가지고 우리가 기호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집합에 대한 표현을 좀 몇 가지 좀 같이 보자.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영문, 대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A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집합 A의 원소 중 스몰 a가 있다라는 간단한 표현을 봅시다. 그럼 이거를 이제 문장을 기호화 시킬 건데 어떻게 쓰게 되느냐? A는 집합 스몰 a는 집합 라지 a에 원소이다 또는 속한다 라는 표현도 써. 근데 이 표현은 여러분들한테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야. 많이 나중에 헷갈리는 표현이라. 속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원소이다, A의 원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좀 덜 헷갈린다. 이게 논리 회로기 때문에 그래. 자, 이것을 기호로 뭐라고 말할 거냐? 스몰 a는 라지 a에 속할 거야. 다른 나라 분들도 알아보게 이렇게 기호를 쓰게 돼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속한다
원소이다라는 기호고 영문으로는 in이라고 얘기를 해. A is in A. 됐어? in이라는 건 이제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기도 하고 속한다라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냥 정확하게 원소이다라는 기호로 불린다는 거. 근데 여기 안에 B라는 원소가 없다면 B는 원소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A의 원소가 아니다 하고서 이제 짝대기를 그어서 이게 원소가 아니다라는 기호로 쓴다는 거. 읽을 때는 그냥 원소가 아니다, 속하지 않는다,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표현 자체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대로 넘어가시고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중에 이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은 원소의 관계와 이렇게 되지만 기호는 우리가 괄호를 쓰게 돼 있지. 그 중에서도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돼 있다는 거. A라는 집합 안에 원소들을 적을 건데 중괄호 기호를 쓰고 이 안에다가 원소들을 구분해 가게 될 거야. 원소들을 구분해 가게 될 거다. 컴마로 해서 우리가 구분한다는 거 간단한 거니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할 건 없죠. 자, 이 중에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 이하 자연수의 모임, 그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을 거니까 이 집합을 A라고 놓으면 A가 중괄호 기호를 쓰고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1, 2, 3, 4, 5라고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지. 맞아 안 맞아? 이 표현 방식을 수학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얘네들은 원소가 몇 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5개가 있다. 5개의 원소가 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n이라는 기호 쓰고 괄호하고 a하고 equal to. 이 자체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기호가 된다는 거. 뭐 특별한 건 아니냐고 툭툭툭툭 치고 지나가면 돼. 알겠어? 자, 이 표현 중에 이 표현을 원소나열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 저거는 누가 쓰더라도 다 같이 쓸 수밖에 없겠지. 어떤 친구는 5, 4, 3, 2로 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1, 3, 2, 4, 5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규칙에 맞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서 이 표현 방식은 누구라도 똑같이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 원소의 표현 중에 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처럼 알고 있는 원소들을 나열할 수 있으면 나열을 해봐라. 근데 나열할 수 있는 숫자가 그렇게 몇 개는 안 돼,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보면 난 지금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거니까 오늘은 약간 좀 OT 겸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야. 자, 수의 분류를 한번 보자. 자, 전체 수를 뭐라고 불렀었어? 전체 수. 아니, 아니지. 야, 그럼 중학생이고. 무슨 수? 복소수. 복소수는 뭐와 뭐로 구분이 됐었어? 실수와 허수로 구분이 됐었죠? 자, 실수가 뭐와 뭐로 구분이 됐었어?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이 됐었고, 허수가 뭐로 구분이 됐었어?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구분이 됐었고, 유리수가 뭐로 구분이 됐었어? 정리를 사이로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갔었지. 자, 물론 정수가 또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로 구분이 되고, 정수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로 구분이 되고. 맞아 안 맞아? 자,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너네가 여기에서 카운팅할 수 있는 숫자가 누구예요? 하나하나 쓸 수 있는 수. 정수? 정수만? 카운팅 가능한 수. 센다라는 개념이 적용이 가능한 숫자들 누구예요?
유리수? 유리수 셀 수 있어? 무리수 중에서 무리수 중에도 셀 수 있어? 자, 너네가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조차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유한과 무한이라는 것은 구분을 하고 있니? 유한과 무한. 아, 여기서 뭐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얼핏 유한과 무한을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는 맞어. 유한하다, 무한하다. 그럼 진짜 유한과 무한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그럼 집합을 왜 배우는지 알고 있냐 이거지. 집합을 왜 배우게 됐을까? 무한대로 포함이 맞아. 집합을 이제 집합론의 창시자, 집합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칸토라는 수학자가 집합을 만들어냈는데, 집합을 배웠던 이유, 집합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뭐냐? 칸토라는 수학자가 무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든 수학적으로 해석하려고 집합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럼 집합을 배우는 이유는 뭐가 되는 거야? 무한이라는 개념을 깨우치려고 우리가 집합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무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 관념적으로 좀 섞였지 정확한 해석은 아니었어. 그럼 지금 현재는 현대 수어로 왔을 때는 무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하게 진행이 돼. 세분화가 된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샌다 라는 게 가능한 게 누구냐? 이걸 보고 이제 카운터블이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카운트가 가능한 숫자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야? 살짝 구분해 줄 테니까 잘 봐. 정수는 세는 게 가능해. 하나 세는 게 가능해. 그걸 보고 우리가 이산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다. 한 개 세는 게 가능하다 해서 이산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확장해서 유리수 또한 세는 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 센다 가능하고 센다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얘는 이산적으로 세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산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수들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어. 정수와 정수 간격이 눈에 봐도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거지. 숫자 간격이 1과 2, 2와 3 간격이 엄밀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유리수를 다 모아봤어. 유리수끼리 간격이 있니? 있는 것처럼 보이니? 없지 않아? 하지만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지만,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지만, 유리수만 모아놨을 때 눈에 띄게 간격이 발생해 안 해? 발생 안 하지? 수직선에서 무리수를 싹 뺐어. 그렇다고 해도 수직선은 그대로 엄밀하게 남아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중간중간 뒷부분은 엄밀하게 있다. 맞니 안 맞니? 자, 그걸 보고 우리가 세는 건 가능하지만 간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조밀성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해. 이해됐어? 대신에 세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이산적 조밀이다라는 표현을 써. 됐어? 간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격이 있고 셀 수 있는 게 가능할 때 이산이야. 카운터블 할 때는 이산이야. 됐니? 자, 무리수는 수직선에서 유리수를 싹 제외하면 무리수만 남죠. 맞아 안 맞아? 수직선에서 유리수를 싹 제외하면 무리수만 남는다. 그럼 이 무리수는 이산적이냐? 아니야. 얘도 오밀 중에 모여있어서 조밀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얘는 연속적 조밀이다라는 표현을 써. 오히려 세는 게 불가능해. 아, 얘는 세는 게 안 돼. 여기부터 이제 언카운터블 영역으로 빠져.
이 무한과 이 무한과 이 무한이 달라. 정수는 무한개라고 얘기하지. 정수 개수는 무한개. 왜? 셀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의 개수도 무한개야. 셀 수 있어서. 무리수의 개수는 개수라고 얘기하지 않아. 무리수는 무한하다라는 표현을 써. 얘는 그냥 무한이야. 자, 뭐 붙은 거랑 안 붙은 게 달라. 개라는 말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가 달라. 개라는 말을 붙일 때는 개수적인 의미의 무한이야. 셀 수 있는 무한. 세다 보니까 끝이 안 나는. 개라는 말을 못 붙이는 무한이야. 셀 수조차 없어. 이해됐어? 그럼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도 무한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집합의 원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원소를 나열해서 쓰겠다라는 말은 나열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센다의 개념 맞아 안 맞아? 나열할 거니까 하나 셀 수 있을 때 나열법을 쓰는 거야. 맞니? 근데 셀 수 없을 때는 나열법을 써 못 써? 못 쓰지. 그럴 때 쓰는 방식이 원소 나열법이 아니라 뭐를 쓰게 된다? 조건 제시법을 쓰게 된다. 이해되니? 물론 조건 제시법을 이용해서 셀 수 있는 것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학은 엄밀하게 말하면 셀 수 있는 것보다 셀 수 없는 게 훨씬 많아. 셀 수 없는 게 많다 보니까 수학에서 뭘 쓰게 돼 있어? 조건 제시법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조건 제시법을 통해서 해석을 해내야 되겠지. 맞아? 자, 포인트 잡아보자. 종이를 차리고 들어. 집합 A를 표현할 건데요. 내가 이렇게 표현해봤어. X바라는 짝대기를 놓고요. 그럼 이 표현 자체가 집합을 닫아버리면 뭐라고 읽어야 돼? A의 원소는 누구다? X가 A의 원소다. 됐어? X가 A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야? 이 X에 대한 설명이 없지. 그럼 뒤에다가 뭘 써줘야 되는 거지? X에 대한 설명을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맞니? 그럼 여기에 X의 설명이 들어간다. 그럼 이 설명을 세는 개념으로 갈 거냐, 세지 않는 개념으로 갈 거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다시 보자. 집합 A를 이렇게 볼 거야.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해보자. 그럼 얘는 자연수 개념이니까 센다의 개념으로 가겠지. 맞아? 그럼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1, 2, 3, 4, 5 해서 5개의 센다의 개념이 가겠지. 5 이하의 정수하면 이것도 센다의 개념이지. 하지만 얘는 유한이야 무한이야? 무한이지. 무한개의 원소를 갖는 거지. 맞아? 자, 5 이하의 양의 유리수. 유리수도 센다의 개념이라고 했어. 하지만 하나하나 셀 수는 없지. 유한은 아니지. 무한이지. 이어서 센다의 개념은 가능하지만 무한의 개념으로 간다. 맞니? 자, 5 이하의 실수. 세는 것조차 불가능하지. 자, 어디부터 나열이 불가능해? 여기부터 나열 불가능하고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선생님 정수는 어떻게 나열해요? 5, 4, 3, 2, 1, 제로, 마이너스 1, 땡땡땡 쓰면 이게 무한에 대한 이상적인 무한에 대한 카운팅이야. 맞지? 근데 수학에서 이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 점점점 별로 안 좋아해. 나중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귀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귀납이라는 표현은 수학에서는 아주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나랑 같이 하면서 아, 귀납은 사용하지 마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게 나중에 논술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땡땡땡 표현 웬만하면 쓰지 마라. 그 표현을 위해서 조건제시법이 있는 거다. 맞니?
자, 다시 보자. 정신을 차리고 들어 얘들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바라고 했어.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생긴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이루어진 거야. 얘가 원소야. 그치? 그럼 그 뒤에 뭐가 설명이 있어야 돼? x, y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자, x는 1부터 5까지, y도 1부터 5까지 하고 닫았어. 그럼 이 설명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이상 뭐가 되는 거야? x, y는 실수 맞아 안 맞아? 1부터 5까지의 모든 실수, 1부터 5까지의 모든 실수 맞니 안 맞니?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가장 작은 게 얼마 나와? 2, 가장 큰 게 얼마 나와? 50, 맞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2부터 50까지 모든 실수 써주면 되지. 그럼 뭐라고 써도 돼? x바 x는 2부터 50까지라고 써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같은 집합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만약에 이거를 바꿔봤어. 정신을 차리고 들어. 단 x와 y는 정수라고 했어.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5개, y가 될 수 있는 거 5개 맞니?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에다가 x는 정수라고 써오면 같은 집합이야 다른 집합이야? 달라요. 왜? 이 중에는 안될 수. 안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쓸 때와 원선을 쓸 때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고. 조건제시법으로 쓸 때는 원소의 형태가 누군지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 원소 형태를 구분해라. 그리고 뭐다? 이제 미지수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됐어?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의 명확한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요, 집합의 표현은 다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어렵게 나와. 고3 때까지. 학생들이 그걸 어려워하니까 자꾸 내는 거야. 조건제시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집합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웠으면 집합을 어떤 집합들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집합의 종류 구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집합들이 있는가라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야. 총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합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거야. 집합이 주어지면 이 집합이 어떤 집합인가 라는 것을 구분해낼 건데, 첫 번째를 뭐라고 부르느냐?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체 집합은 뭐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친구들이랑 어디 가고 있어. 어머니한테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어머니께서 무슨 생각하시니? 너 어디 가는데? 뭐 근처 라고 생각하시겠지. 너 어디 좀 갔다 올게. 친구들이랑 좀 약속이 있어. 그럼 동네 얘기할 거 아니야. 뭐 서초구 얘기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뭐 강남구 얘기할 거 아니야. 서울 안에 어딘가 갈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랬더니 한 7시간 지나도 안 나타나. 너 어딘데? 나 제주도. 너 어딘데? 일본. 갑자기 비행기 타고 가고 있어. 놀라 안 놀라? 그거 거의 가출 아니야? 그렇지 않냐? 나 잠깐 어디로 갔다 올게. 그랬더니 갑자기 발리가 있어. 중국 가 있어. 이상한 거지. 자, 무슨 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테두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멀리 갈 건 멀리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엄마 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무슨 말이냐? 전체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를 봤을 때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벗어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야. 이 안에서만 생각해. 이 문제 풀 때는 이 안의 범위에서만 생각해. 그 외는 생각하지 마라는
문제의 테두리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수학에서는 생각해야 되는 한계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유니버셜 셋 해가지고 U자를 써요. 그 안에서만 생각해라.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 외에 답이 나오면 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을 유리수로 잡았어. 그랬더니 답이 무리수가 됐어. 그럼 답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전체 집합을 유리수로 설정했는데 답이 루트 2가 나왔으면 걔는 답이 아닌 거다. 이해됐어? U자라는 기호를 쓴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공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다. 자, 공집합은 요 기호를 쓰지.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집합이라고 읽으시면 돼. 정신을 차리고 들어라 얘들아. 공집합은 파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이 기호를 하나를 더 써요. 집합 기호를 쓰고 그 안에다가 원소를 안 쓰면 이것도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자, 이거는 뭐야? 전체 집합 안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없는 거예요. 전체 집합 안에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소를 비워두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읽을 때는 원소가 없는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없어서 원소를 비워놓은 비어있는 집합인 거예요. 이걸 읽을 때는 원래는 수학에서는 이렇게 읽죠. 공집합이라고 읽지만 emptyset이라고 읽습니다. 비워놨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 언제든지 넣을 수 있는 개념이다. 자, 세 번째 집합은 이렇게 얘기를 해. 유한 집합. 자, 유한 집합은 뭐냐? 원소 개수가 개수적으로 유한개인 집합이야. 유한하다라는 개념하고 유한개다라는 개념은 달라. 수학도 논리배로기 때문에 유한과 무한이 다른 개념이고요. 유한과 유한개가 다른 개념이고요. 유한개와 무한개가 다른 개념이고 무한과 무한개가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해됐어? 얘네들이 다 다른 말이야. 선생님 유한이란 말과 무한, 유한개란 거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라니까. 유한하다와 유한개다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고 유한하다와 무한하다도 다른 개념이고 무한하다와 무한개다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야. 알겠어? 나중에 너네가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수학에서 언젠가는 배신당한다. 알겠니? 이 네 가지의 차이점이 다르다라는 것 조금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는 무한집합이라고 불러. 이건 뭐야? 원소가 무한한 집합 또는 원소 개수가 무한개인 집합.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합을 봤을 때 어떤 집합인지 판단하고 가야 돼. 주어진 집합이 전체 집합 개념인지 공집합 개념인지 유한 집합 개념인지 무한 집합인지 확인하고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 집합을 먼저 이 네 가지로 구분하게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건 참고다. 정리를 차리고 가. 자, 자연수지. 자연수의 정의를 수학과에서는 안 갈 거지, 수학과. 수학과 안 갈 거지. 가지마. 수학과에서 자연수의 정의를 뭐로 하는지 아시나요? 집합을 통해서 자연수의 정의를 내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요 1을 나타내는 집합이 이거예요. 공집합. 2를 나타내는 집합은 뭔지 아니? 집합은
집합 안에 집합을 넣는 거예요. 집합 안에 집합을 넣습니다. 자, 조금 더 엄밀하게 해볼까? 1은 원소가 한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소가 없는 집합이니까 원소가 제로지. 그래서 요 안에다가 공집합을 넣어. 이걸 1로 보는 거예요. 그럼 2는 뭐가 될까? 집합 안에 원소가 2개가 있어야 돼. 공집합과 방금 1이라는 원소를 집합으로 표현하는 걸 원소로 갖는 집합이 돼. 됐니? 3은 뭐가 될까?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되지? 그럼 이제 0이라는 개념을 공집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1이라는 애는 뭐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 0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 2라는 애는 뭐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 0과 1을 원소로 갖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3이라는 애는 뭐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0, 1, 2를 원소로 갖겠지. 이해됐어? 그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공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고. 됐냐? 그럼 4는 이 4개를 원소로 가질 거 아니야? 정신을 차리고 들어 얘들아. 수학이 원래 재미가 없어요. 공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과 공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과 공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공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까지가 원소로 하는 집합이 4야. 그치? 자, 공집합 기호가 파이 말고 뭐도 있다고? 원소를 비워놓는 것도 있다고. 맞지? 그럼 이게 다 뭐로 표현돼? 괄호밖에 안 보이지? 너네 안 헷갈릴 자신 있어? 안 헷갈릴 자신 있어? 괄호만 있을 때? 다른 거 없이 괄호로만 뭐를 정의할 수도 있다? 자연수를 정의 내리기도 한다. 자, 뭐 하란 얘기야?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지 그냥. 그치? 그럼 너네들이 이 표현을 그냥 내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 근데 실제로 이 표현이 수학에서 너네가 문제 풀 때 나와. 실제적으로 고등수학 하에서 중간고사 때 이 표현이 모의고사에서 쓰이기도 하고 학교 시험에서 확장돼서 이용이 되기도 해. 왜? 선생님들은 다 수학과 출신이니까. 이 표현을 선생님들은 익숙하다는 얘기지. 자, 이번에 성구가 평균이 엄청 높더만. 역대급이더만 수학이. 아까 뭐 70몇 점? 75? 71? 71이었던 것 같아. 어찌됐든 평균이 역대급이었던 거야. 너네 평균이 71점, 70점 넘은 적이 10년 내에 한두 번밖에 없어. 그럼 그만큼 쉬웠던 거지. 그럼 진짜 쉬웠던 거냐? 쉬운 문제는 쉬웠죠. 근데 진짜 쉬웠어? 아니라고. 자, 무슨 말이야?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어려웠다는 얘기지. 그럼 실수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평균이 워낙 높게 책정이 됐으니까 2학기에는 어쩔 수 없어. 평균을 깎을 수밖에 없어. 왜? 선생님들 자존심 문제거든. 그럼 집합 문제는 너네가 어떻게 낼지 예측이 전혀 불가야. 어렵게 내면은 기호만으로도 너네들을 진짜 짜증나게 만들 수가 있거든. 이걸 A1이라고 해요. 이걸 A2라고 하는데 A2를 그렇게 약속하지 않고 A2를 A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A3는 A1과 A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표시야. 그럼 너네가 좀 보기가 편해진 것 같지? AN은 뭐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 거예요? A1, A2, AN-1까지. 이 표현이 이 표현이야. 그랬을 때 다음은 AN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비읍, 디귿, 비읍. 애들을 헌정하는 거지. 단지 이 표현 방식을 이렇게 바꾼 건데. 이해되냐? 어떤 차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네들이 이 표현까지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논리가 명확해지는 거야. 구분이 명확해지는 거야.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얘는 얘와 다르게 생겼고 왜 그게 다르게 생겼는지 얘하고 얘는 다르게 생긴 애야. 맞니? 그럼 얘하고 얘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들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네들을 따로따로 써놓으면 원소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지금 내가 공집합 가지고 쓰고 있지만 얘네들을 숫자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집합으로도 만들 수 있고 영문 대문자로도 만들 수 있고 되게 다양한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1을 정신 차리고들 들으세요.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보고요. A2를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A3은 1과 얘와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이 표현은 그냥 그대로 간다고 치자. 그럼 여기다가 A0 이거 쓰지 않고 여기까지 갔을 때 얘를 뭐라고도 쓸 수 있던 거였어. A2는 뭐와 뭐를 원소로 갖는 거야? 1과 A1을 원소로 갖는 거지. A3는 뭐와 뭐를 원소로 갖는 거야? 1과 A1과 A2를 원소로 갖는 거. 보여 이제? 아까 공집합 가지고 장난쳤던 게 숫자 가지고도 바뀔 수가 있고 집합으로도 바꿔서 쓸 수가 있더라. 그럼 이제 이걸 너네가 왜 연습을 해야 되냐면 뭐가 다른 거고 뭐가 같은 거고 그걸 구분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야. 집합을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같다 다르다는 구분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뭐가 같은 거고 뭐가 다른지 구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논리가 되냐 이거지. 명확하게 이 선을 긋는 작업들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해됐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까지 그냥 쭉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조금 세분화시켜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보자. 포인트만 또 잡아줄 테니까. 아직은 전체적인 내용은 실질적인 진도는 많이 안 나가는 거고 전체적인 개요만 잡는 거야. 자, 아까 내가 집합 정의를 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삼지창기호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까지 익숙해지면 될 것 같고요. A가 집합 A의 원소다,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표현. 자, 이 원소이다 라는 기호를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부분집합의 정의를 하게 돼 있어. 내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 귀로 들었잖아. 그럼 책에 이제 문장으로 설명이 돼 있잖아. 이걸 읽어가면서 내가 설명한 내용이랑 매칭을 시켜야 돼. 알겠어? 그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고 저 문제 저렇게 풀면 되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건 나중에 해도 돼.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기호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거를 말로 듣는 거랑 책으로 보는 거랑 또 달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봐야 돼. 읽는 것도 공부다. 그거 잊지 마. 자, 부분집합에 대한 정의를 내릴 건데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집합과 집합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겠지. 집합이 집합의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쓰죠.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삼지창 원소이다라는 기호에서 가운데 짝대기를 하나 빼서 이지창이라고 그냥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호를 표현하고요. 읽을 때는 부분집합. 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se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subset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게 subset 기호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 맞지? 그럼 얘 정의는 뭐로 할 거예요? 기호는 이렇게 했으니까. 얘 정의는 뭐라고 할까? 이것의 정의. 원소가 겹친다. 원소가 겹친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에 포함돼요. 맞아. 근데 포함된다라는 말 쓰지 말고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이 집합 B의 원소이다.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봐 얘들아. X가 A의 원소일 때 그 X는 어디의 원소일 수밖에 없다? B의 원소일 수밖에 없다. 이게 정의야. 원소를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원소이다를 정의 내렸으니까 부분집합의 정의는 그 전 단계 가지고 전 단계인 원소이다라는 기호로 설명하게 돼 있어. 이게 정의.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모든 x에 대해서 x가 a의 원소면 그 x는 b의 원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정의. 됐니? 자, 한 가지만 정의를 더 가자. 이게 순서야. 집합 정의하고 원소와 집합의 관계하고 집합의 종류를 가고 부분 집합에 대한 설명을 해.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집합의 상등. 자, 상등 뜻이 뭐예요? 상등. 한자어입니다. 서로 같다. 서로 상자, 같을 등자. 그래서 서로 같다.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이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겠지.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같다. 정의가 뭘까? 얘 정의는 뭐로 갈까? A의 모든 원소는 B의 모든 원소. 그건 부분집합의 정의였잖아. B의 모든 원소가 A의 모든 원소. 그거는 부분집합의 정의였다니까. 두 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그 얘기하는 거라고. 부분집합의 정의는 원소 기호 가지고 정의를 내려. 부분집합 다음에 상등 배운 다음에. 그럼 상등의 정의는 부분집합 가지고 정의를 내려. A와 B가 서로 간의 부분집합 관계다. A와 B가 서로 간의 부분집합 관계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라 얘들아. 이 정의는 뭐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너네한테 문제를 낸다면 어떤 걸 낼 수 있을 것 같아? 두 집합이 서로 같음을 보이지. 그럼 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부분집합 관계임을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증명이야. 선생님, 원소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요? 설명을 해요. 서로 간의 부분집합이 됨을 설명해 주는 게 증명인 거예요. 이해됐어?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보이시오. 뭐라고 써야 돼?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보이시오. 정의를 이용했으니까 뭐 이용해야 되는 거야?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B 집합의 원소가 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이해되니? 애들한테 증명해보라고 하면 뭘 해야 될지 몰라. 집합에서. 야,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보여봐. 증명해봐. 그럼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고 있다.